제 아들 상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그 봄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신부 세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 아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미소 짓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가장 비싼 보석이 될 거라고 흠집 나지 않게 잘 닦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저 긴장한 신부의 농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었죠. 그 아이의 웃는 얼굴 너머로 제 기억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 우리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에 몰락했던 중소기업 사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불운한 사업가 한 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만 생각했죠.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날을 제 쓸데없는 걱정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묘한 한기는 예감이었던 겁니다. 세영의 그 한마디는 이미 우리 집안에 경고했던 첫 균열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 3년째였던 남편은 그날만큼은 힘을 내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도 뭔가 느낀 게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평생의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막연하게나마 예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죠.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고 선함이 결국 보답받으리라 확신했던 순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진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세영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아들 상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아내였죠. 그때 그 아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어요. 세영은 교묘하게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긴다는 핑계로 집안의 재정 서류를 요구하더니 아들을 방패 삼아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안일에 관심이 많은 게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영하는 미술관의 신규 전시 기획안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죠. 30년간 미술관을 이끌어온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안이었는데 세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요즘 트렌드를 모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기획안을 내밀더군요. 아들 상진이 세영의 손을 잡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시지 않느냐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거대한 제 집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남편은 그저 제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리라고 말이에요. 억울함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세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김 집사에게까지 함부로 명령하고 집안의 오래된 규칙들을 하나둘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30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김 집사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아내 편을 드니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남편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도가 난 중소기업에 관한 기사였죠. 그 회사 사장의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성이 세영이와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세영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 봤더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세영은 15살이었습니다. 딸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도 기억났죠. 그때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세영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고 우리 집안의 사진들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저 시어머니의 피해망상처럼 보일까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검은 멍울이 되어 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마다 그 멍울이 숨을 조여왔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선한 사람은 결국 보답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참음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폭발로 이어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세영은 이제 아예 집안의 실권자처럼 행동했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집안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기획했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세영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세영이 갑자기 집안에 가온이 적힌 현판을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너무 낡았으니 새로 제작하자는 거였죠. 그 현판은 시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것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지만 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불러 저를 설득하게 했어요. 상진이 제게 말했죠. 어머니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신다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현판은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나칠 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차가운 조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세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제 손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말을 할 수 없는 남편 앞에서조차 저는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저는 혼자서만 이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세영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정원사를 해고하고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새 정원사를 고용했죠. 30년간 함께해온 정원사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날 저는 정원 한 구석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영은 집안의 오래된 가구들도 하나둘 바꿔나갔어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골동품 장롱,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화장대까지도요. 그것들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긴 유산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항의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선함이 독이 되고 참음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세영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저는 오래된 가죽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비밀과 과거 사업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20년 전 부도가 난 그 회사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있었고 그 사장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는 메모도 있었어요. 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만 이젠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선한 사람이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악한 사람들만 이기는 세상이 된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가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30주년 기념 경매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남편을 대신해 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제게 있어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직접 큐레이팅하고 키워온 미술관이었으니까요. 경매장은 화려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컬렉터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죠. 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날만큼은 제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작품 경매였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그림이었고 이번 기회에 꼭 낙찰받아 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었죠. 경매가 시작되자 저는 첫 호가를 불렀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더 높은 가격이 불렸습니다. 돌아보니 세영이었어요. 그 아이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호가를 높였습니다. 세영도 바로 따라 올렸어요. 경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와 세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 경매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가르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결국 세영이 마지막 호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저는 더 이상 올릴 수 없었어요. 경매 낙찰 망치가 떨어졌고 그림은 세영의 것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영이 단상으로 올라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의 안목도 훌륭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미술관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죠. 그 아이는 웃으며 저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들 상진이 세영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멋진 아내라고, 어머니보다 훨씬 센스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함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울음을 그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수첩과 함께 우리 가문의 모든 비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영이 복수를 위해 이 집에 왔다면 저도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만 이젠 다르다고요.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세영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년 전의 사업 기록, 세영 아버지의 부도 관련 서류,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까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세영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무엇을 노리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금고에 넣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여장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30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김 집사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세영의 진짜 신원과 과거 행적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김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고 했죠. 지금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도련님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김 집사가 제명을 거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죽 수첩을 꺼내 김 집사에게 보여줬습니다. 20년 전의 사업 기록과 세영 아버지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걸 설득했어요. 김 집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고, 비밀리에 조사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도련님이나 마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집사는 조용히 세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출입국 기록, 학력 사항, 과거 주소지까지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세영을 감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여전히 무력한 시어머니처럼 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 집사가 세영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서재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김 집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집사는 황급히 자료들을 서랍에 숨겼어요. 세영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남편의 옛 앨범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책장을 정리하는 중이었고요. 세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의 옛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추억에 잠겨 있었다고 말이에요. 세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와 김 집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었죠. 조금만 늦었다면 들킬 뻔했어요. 그날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영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일주일 후 김 집사가 결정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영의 진짜 신원이 적힌 호적 등본이었어요. 그 아이의 본명은 달랐고 20년 전 부도가 난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시절 SNS 계정에 우리 가문을 향한 저주와 복수를 다짐하는 글들도 있었죠. 자료를 보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죠. 세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는 몇 년을 준비해서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김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저는 자료를 꼭 쥐며 대답했죠. 복수는 소리 없이 움츠린 손끝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라고요. 선한 사람이 한번 각오를 다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세영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하나하나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장학재단 출범식이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세영의 모든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장학재단 출범식이었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언론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어요. 세영은 이사장에 내정되어 있었고 그날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세영은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세영의 승리를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드디어 세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 아이를 비췄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세영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소감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에게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어요. 김 집사가 조종실로 들어가더니 행사장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죠. 스크린에는 세영의 진짜 신원이 나타났습니다. 본명, 출생지,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난 사실까지요. 20년 전 신문 기사가 크게 확대되어 보였어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세영의 대학 시절 SNS 게시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문을 향한 저주와 복수를 다짐하는 글들이었죠. 반드시 그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황급히 스크린을 향해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수백 명의 참석자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 카메라들이 일제히 세영을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의 5점 같은 너를 내가 돈으로 지워주겠다고요. 여기 5억이 있으니 받고 이혼하라고.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이며 내 자리는 없다고 말이에요. 참은 세월이 칼이 되었다고. 선한 사람이 각오를 다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요.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로 저는 냉정하게 서 있었죠. 그때 아들 상진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는 세영을 부축하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아직 모르겠느냐고요.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영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죠. 저는 막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선택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복수로 돌아온 이 순간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장을 나서는 세영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요. 드디어 제 집안을 지켜냈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들 상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진은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문을 닫더니 소리쳤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세영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다시 보여줬어요. 세영이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요. 하지만 아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영을 변호했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세영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어머니가 모든 걸 오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에 눈먼 사람은 진실조차 보지 못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영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자신이 원망과 분노 속에서 자랐다고요. 하지만 상진을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과거의 복수심을 모두 버렸다고 말이에요. 세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했죠.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어요. 냉혹한 시어머니가 순수한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로 왜곡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진이 세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다고, 세영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죠. 세영은 상진의 옆에서 처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세영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여론을 장악했고 아들은 완전히 그 아이 편에 섰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립되었죠. 밤마다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제가 틀렸을까요? 진실을 밝힌 게 잘못이었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세영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권과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영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요. 세영은 단순히 복수만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거였어요.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들의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활용하려 했던 겁니다. 기자회견은 그저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1차 응징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요. 세영이 그토록 원하는 재산과 권력,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비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부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세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이제 지옥불처럼 타오를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세영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부턴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1차 응징이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30년간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변호사였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가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하라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모든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의 처분 방안을 세웠죠. 미술관, 장학재단, 회사 지분, 부동산까지 모든 것을요.
세영이 그토록 탐냈던 왕국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도련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하는 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세영과 상진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세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를요. 어느 날 세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며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조롱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세영은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여론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세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잊겠다고요. 세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든 자산 처분 계획이 놓여 있었죠. 미술관은 국가에 기증하고 장학재단은 독립재단으로 전환하며 회사 지분은 전부 매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기로요. 제 목표는 더 이상 세영의 축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탐냈던 모든 것, 심지어 제 아들 상진의 미래까지도 제 손으로 제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어요. 독사가 노리는 황금알은 깨뜨려버리는 게 정답이니까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세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참았던 선함이 이렇게 무서운 복수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가문의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죠. 상진과 세영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가문의 미래와 관련된 결정이라고 말이에요. 세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있을 거라 기대했겠죠. 상진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곧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나지막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가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미술관은 국가에 기증하고 장학재단은 독립재단으로 전환하며 회사 지분은 전부 매각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상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정신이 나가신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산의 처분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죠.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사가 노리는 황금알은 깨뜨려 버리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 아이가 복수를 통해 얻으려 했던 왕국이 지금 이 순간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게 될 거라고요. 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순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이미 서명이 완료되었다고요.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말이죠. 상진이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라고요. 세영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다고, 모든 서류는 이미 관계기관에 제출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이사들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죠. 남은 건 울부짖는 세영과 망연자실한 상진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이렇게 무서운 복수가 된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독사에게 왕국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김 집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가문을 지킨 것 같다고, 진짜 승리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진심의 편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자 세영은 미련 없이 상진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복수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죠. 얻으려 했던 재산도 권력도 모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세영이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영은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상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세영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사랑한다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진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사랑도 잃고 미래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상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옳았다고 울먹였어요. 저는 상진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라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라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진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던 겁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김 집사가 상진의 짐을 싸서 내놓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품뿐이었죠. 상진은 그것들을 들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은 텅 비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는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0년간 북적이던 저택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건 병상에 누운 남편과 저, 그리고 김 집사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이제 텅 빈 성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죠.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지켜냈다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라고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텅 빈 정원을 물들였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요. 세상은 진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가족을 지키는 자의 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낸 거죠. 가문의 자존심과 명예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이렇게 무서운 복수로 돌아왔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남편의 병실 창가에 서서 텅 빈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눈이 쌓여가는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거대한 집에는 남편의 미약한 숨소리와 그리고 김 집사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온기 넘치는 웃음소리는 사라졌죠. 그 자리를 차갑고 고요한 절대적인 질서가 채웠어요. 가끔 상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세영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겠죠. 저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 집사가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시냐고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눈빛은 저를 향해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참석자도 많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다면 수백 명이 모였을 텐데 이제는 몇몇 지인들만이 찾아왔죠. 상진도 왔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조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텅 빈 저택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면 거대한 집안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세영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까지요. 모든 것이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죠. 정의를 지켰지만 대가는 고독이었어요. 승리했지만 승리자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정원의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가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텅 빈 정원을 비췄죠. 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라고요. 승리한 자의 고독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무엇이고 제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데는 아마 평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모를 만큼요. 저는 여전히 그 거대한 저택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상진이 찾아와요. 멀리서 저택을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하죠. 제게 다가올 용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꿈 같습니다. 세영과의 전쟁, 아들과의 결별, 남편의 죽음까지요. 모든 것이 제 선택의 결과였지만 여전히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옳았으니까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모든 것을 버린 여자라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실을 모르니까요. 제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를요. 텅 빈 정원에는 이제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황량한 풍경이 오히려 저에게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도 그렇게 황량해졌으니까요. 밤이면 남편의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죽 수첩을 펼쳐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수첩을요.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을 보며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이 수첩을 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어요. 가문을 지켰고 명예를 지켰으니까요. 비록 대가가 크고 고독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또 눈이 내립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찻잔을 입에 댑니다. 차가운 차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죠. 승리한 자의 밤은 길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독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제가 치른 대가이고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차가운 달빛 아래 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